아주 재밌는 주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주식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지진, 그리고 뭐 기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아마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저희가 한 5분 정도 지금 본 강연장을 정리하고 네 분의 패널을 모셔서 함께 패널 토의를 하면서 김범준 교수님께 더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5분 휴식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나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APCTP에서 준비한 특별 강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함께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네 분의 패널들을 한번 각자 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제 왼쪽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황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위성을 만들고요. 아태이론물리센터의 과학문화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 다들 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아주 전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누리호에 올라가는 인공위성을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저술가 하리하라 이은희라고 합니다. 하리하라라는 필명으로 과학 글을 쓰고 있고요. 역시 APCTP 과학문화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게 보통 이런 책들인데요. 요즘에 자꾸 교수님들이 저같이 글 쓰는 사람들 자리를 자꾸 위협하셔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 윤아연 연구사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관에서 과학으로 전시도 만들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토크쇼 같은 행사들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강연을 아태이론 물리센터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강연 잘 들었고 오늘 2부 토론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포함해서 4명의 패널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아태이론물리센터 네이버 TV 혹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보고 계실 것입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질문을 대신 읽어서 김범준 교수님께 질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패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준 교수님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러 번 들었고 같이 연구도 하는 분야가 겹쳐서요. 사실은 들을 때마다 근데 굉장히 저런 아이디어들이 시청자들한테 혹은 청자들한테 전달할 때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귀에 쏙쏙 들리는 게 요즘 다들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 얘기가 아마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고 막 하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주택 가격이 폭락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뭐 우리 외환위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고,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강연을 들을 때는 그런 이유는 사실 찾으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속담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렇죠. 근데 사실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먼저 배가 떨어진 거를 봐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럼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까마귀를 못 찾으면 누군가는 참새를 찾겠죠. 그러면 이제 참새가 날아서 배가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막상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원인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시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지금 요즘 상황을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주식 폭락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또 못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직도 그게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주식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분석하는 방법 중에 차트 분석이라고 있어서 차트를 가지고 그 숫자와 그래프 이렇게 수식을 넣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맞추는데 오늘 교수님 강연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나 저는 잘못된 인과관계에 믿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뭐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이런 거 의미 없다. 그리고 뭐 기영이 그림 그리고서 이렇게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다 틀렸다는 거 과학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어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디서 본 글에서는 과학과 종교의 역할은 과학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을 하는 것이고 종교의 역할은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학은 사실은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법칙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과학의 특성인데요. 아까 교수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예측이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예측할 수 없다라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산불이든 뭐 지진이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리학자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대비 수준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은희 선생님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참 기쁜데요. 저는 과학이 하는 예측이 사실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그게 그 지금부터 발사 시점부터 몇 초 뒤에 어디 있을까 그런 건 아주 정교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문제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일종의 동력학적인 예측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예측이 아닌 예측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다른 유형의 예측이 가치가 없다고는 또 할 수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저는 통계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가끔 하는 실험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제가 손들라고 부탁을 하면 한 몇 명이 손들 겁니다. 먼저 예측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을 여러 번 해봤어요. 뭐 최씨성 가지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뭐 혈액형이 AB형이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근데 그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AB형의 비율이 10%거든요. 그럼 청중이 만약에 100명이 앉아 계시면 10명 정도 손들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손을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달라고 부탁드리면 거의 정말 그 정도가 들어요. 근데 그건 통계적인 예측인 거죠. 시간에 대한 예측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에서의 예측은 인공위성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발사한 인공위성이 그 뒤로 뭐 78초 위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런 예측이라기보다는 통계적인 예측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주가를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동력학적인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 어떤 특정 주식의 특정 미래 시점에 주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통계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제법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보통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변동이 하루에 1% 정도거든요. 그럼 그게 1년이 지나면 그 주가가 오늘부터 위로는 어느 정도, 아래로는 어느 정도, 어느 폭 안에 머물 거다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어디 강연할 때 그 표현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prediction of unpredictability라는 얘기를 잠깐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의 예측은 얼마나 예측을 못하게 될지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오를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가의 변동 폭이 1년에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예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에서 제 강연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특정 규모의 지진이 지금까지 몇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정확히 동력학적으로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력학적인 예측, 통계적인 예측, 그리고 예측과 대비 그런 것들은 그 차이를 조금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시청자 중에서 항성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요 질문을 하셨는데 주식에도 마치 관성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도 같은데 주식에 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주식의 관성을 측정할 때 먼저 그걸 정말 측정하고 싶으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장기적으로는 주가 지수는 끊임없이 오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르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주가도 평균 주가는 오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아래가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기준점을 바꿔서 보시면 그 관성이 없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결과입니다. 네. 지금 막 채널에 들어오신 분은 이 방송 지금 막 채널에 들어오신 분은 이 방송이 지금 주식 물리학회 방송인지 방송이라고. 주식 방송인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주식도 물리학이군요라고 지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제가 있는 분야에서 90년대 후반쯤에 출판된 논문에서 주식의 일종의 관성이 시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측정한 게 있거든요. 네. 그때가 4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4분에 한 번씩 사고 팔면 돈 보세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수술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저도 궁금하긴 해요. 최근에는 이렇게 그 아주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정말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쩌면 지금 4분보다도 짧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요즘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계산해본 건 어쨌든 하루보다는 엄청 짧습니다. 네. 관정이 유지되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뭐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해서요. 그 교수님도 혹시 주식 투자 하시나요? 저는 주식 투자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 물리학자의 비법, 주식 투자 비법, 왠지 교수님의 많이 투자 버셨을 것 전략은 같은데. 다음에 주식으로 책을 써야겠어요. 네.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 예. 이런 주식 이런 저희 실생활적인 예. 문제를 이렇게 물리학자 수학의 눈으로 풀어준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항상 동떨어진 학문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네. 그 주식 투자를 저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무슨 주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장기 투자하신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그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그냥 조금씩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팔면 됩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묻어두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장기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들의 질문 좀 더 받아볼게요. 통계물리학자들이 사회 분야를 연구하시는 게 아주 놀랍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연구를 시작한 시점과 그리고 뭐 선구자라고 하실 만한 분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통계물리학자들의 관심이 뭐라도 많이 모여 있는 커다란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물리학 바깥에도 뭐 사회 현상 그리고 우리 지금 막 관심 있게 얘기 나누는 주식시장 같은 것도 정확히 그런 문제잖아요. 많은 주체들이 어떤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커다란 시스템 같은 거죠. 그러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통계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역사는 꽤 돼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마크 뷰캐넌의 사회적 원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사회적 원자라는 개념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 택하는 어떤 관점 같은 것이 담겨 있는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그 책이 출판된 시점 같은 걸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떠올리면 통계물리학자들이 사회 현상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제 생각에는 2000년대 초반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물리학자들이 저와 같은 관점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계물리학자들이 사회현상 연구하는 게 통계물리학 분야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는 아니에요. 굉장히 꽤 많습니다. 뭐 손수호 교수님 같은 분도 그런 연구들 하시고요. 제가 알고 선구자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마크 뷰캐넌의 사회적 원자보다 김범준 교수님 연구가 더 먼저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 김범준 교수님 강연에서도 보면은 자성을 나타내는 스핀이라고 하는 그 뭐 스케일로 따지면은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뭐 나노 스케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모래알갱이를 이야기하실 때는 뭐 밀리미터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다가 또 산불 얘기할 때는 뭐 미터, 수백 미터, 킬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지진은 뭐 말할 것 없이 뭐 수십 킬로미터일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하신 통계학에서의 문턱값, 뭐 이런 그리고 임계 현상이라고 하는 기법이 이런 어떤 규모를 통틀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거리의 스케일보다 이 통계물리학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시스템에 있는 자유도의 개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거리가 이 모래알의 크기와 뭐
산불을 일으키는 나무의 크기의 차이 같은 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굉장히 여러 정말로 질적으로 다른 시스템들을 일종의 거의 비슷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장점이 기반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통계 물리학에서 이런 거를 보편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자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특성과 그게 아닌 예를 들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성향 같은 거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모형이 있는데요. 그 모형이 수학적으로는 거의 동등하고 따라서 거기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특징은 굉장히 동일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선 그 보편성, 통계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보편성이라는 걸 생각하면 규모가 다른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을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물리학자들의 이런 관점, 이런 연구 방법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말리고 싶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제가 뭐 주가의 자꾸 주식 얘기 주가의 변동폭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만 특정한 주식이 특정 시점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체적이고 마이크로스코픽하고 아주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 주식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통계물리학자들이 경제물리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야를 거기에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 거봐요. 돈 못 번다 그랬잖아요. 같은 거예요.